안녕하세요. 라이브 정책 K 2부 이승원입니다. 현지 시간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올해 수교 125주년을 맞이한 양국 간 관계 발전 방안과 주요 지역 그리고 국제 정세 등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다음 일정으로 EU 정상회 상임의장 그리고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바로 이 자리에서 공동 성명을 채택했죠. 정책 주요 행보 정주행 시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소식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구촌 최대 축구 축제인 2026년 피파 북중미 월드컵이 드디어 내일 막을 올립니다. 사상 처음으로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이 공동 개최하는 건데요.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의 목표는 8강 진출입니다. 네, 북중미 월드컵 소식 K정책사용법에서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네, 라이브 정책 K 2부 먼저 오늘의 정책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의 정책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유럽연합 지도부가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양측은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의 러시아 군사지원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비핵화 의무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 두 번째 방문지인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타렐라 대통령, 멜로니 총리와 잇따라 만나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어 양국 기업인들이 함께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4만 명 줄어 17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특히 청년 취업자는 25만 5천 명, 제조업 취업자는 14만 명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 여파와 반도체 산업의 낮은 고용 효과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진상규명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위원회는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선거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조현욱 위원장은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통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어제 브리핑을 열고 방첩사 해체와 기능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방첩, 수사, 보안 기능은 각각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고 동향조사와 인사첩보 수집 기능은 폐지됩니다. 국방부는 다음 달 말까지 새 조직 출범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정책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정책 소식 영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사진 한 장과 키워드로 살펴보는 정책 원샷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부의 문기혁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기다려지네요. 어떤 사진 준비하셨는지 저는 진짜 모르고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오늘 사진은 어떤 걸까요? 사진을 먼저 보실까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네. 이탈리아 공군 전투기 유로파이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벨기에 일정을 마치고 이탈리아 로마로 향했는데요. 이 대통령이 탄 전용기, 이 공군 1호기가 이탈리아 영공에 진입하자 이 유로파이터 두 대가 양옆에서 호위 비행을 했습니다. 이 공군 1호기에서 창밖을 향해 찍은 사진인 건데요. 이 대통령은 이번에 이탈리아를 이 국빈 자격으로 방문을 하죠. 이탈리아 영공에 진입하자마자 국빈으로서 예우를 해서 맞이를 한 건데요. 정상 방문은 국빈 방문, 공식 방문, 그리고 실무 방문 등으로 나뉩니다. 네. 여기서 이 국빈 방문이 가장 높은 단계죠. 보통 국빈 초청이 한 두세 번 정도 한 해에 이뤄진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이탈리아가 이번에 올해 한국 정상을 국빈으로 초청했다는 게 이탈리아가 이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엿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멜로니 총리가 올해 1월 한국을 방문을 했었죠. 그랬었죠. 예, 네. 이탈리아 총리로서 19년 만에 방한이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이 멜로니 총리가 이 자신의 딸이 K-팝 팬이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문화로 한국과 이탈리아가 가까워지는 느낌인데 특히 이탈리아 국빈 방문 일정을 보면은 지방 도시를 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 가는 곳이 문화 도시로 유명한 피렌체입니다.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세계적인 역사적인 예술가들이 활동했던 주 무대이기도 한데요. 이런 문화적 매력이나 이 공통점이 많은 우리나라와 이탈리아가 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층 더 관계가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사진도 볼까요? 네. 네.
네, 다음 사진은 이 대통령이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을 해서 비행기에서 걸어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레드카펫 양옆으로 이탈리아 육해공군 경찰 등 32명이 도열해 있고요. 또 밑에 레드카펫도 깔렸는데요. 사진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데 레드카펫도 깔렸는데요. 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좀 다소 지쳐 보이기도 하는데 또 네. 밝은 표정으로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키워드를 한번 볼까요? 오늘의 키워드는 이거네요. 숨 돌릴 틈도 없이. 정말 술 돌릴 틈도 없이 계속 순방 일정들이 이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정말 숨 돌릴 틈이 없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이날 오전 이 한 벨기에 정상회담 그리고 오후에는 한 EU 정상회담을 마치자마자 정말 말 그대로 숨 돌릴 틈도 없이 이탈리아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진으로 봐도 좀 늦은 밤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현지 시간 기준으로 밤 10시 30분쯤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착 다음 날 바로 또 일정이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오후가 될 텐데 이 이탈리아 정상과 정상회담을 하고 또 공동 언론 발표 등도 갖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이탈리아 국빈 방문을 통해서 G7과 EU의 핵심 국가인 이탈리아와 이 전략적인 관계를 강화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탈리아 영공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네. 이제 국빈 방문은 시작됐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문기혁 기자와는 앉아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유럽연합은 1963년 수교 이래 60여 년 동안 우호 협력 관계를 잘 발전시켜 왔습니다. 양측은 기본협정, FTA, 위기관리협정 등 정치, 경제, 안보 분야에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구축했고 또 전략적 동반자로서 깊은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최근에는 안보 방위, 디지털, 첨단 기술, 또 기후변화 대응 등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혀오고 있습니다. 오늘 회담은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공동의 국익을 수호할 방안을 찾고 양측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뜻한 우리 성도의 관계 지금부터는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부터 주요 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는 정책 주요 행보, 정주행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기혁 기자와 함께하고요. 오늘의 손님은 김민아 시사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어젯밤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했다는 소식 방금 전 저희들이 전해드렸죠. 로마에서 취재기자가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로마 현지 분위기를 생생히 전달해 드린다고 합니다. 이혜진 기자 연결해봅니다. 본조르노, 여기는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로마는 현재 자정을 넘긴 시간이고요. 날씨는 선선하고 바람도 살짝 붑니다. 이곳 로마는 이터널 시티, 즉 영원한 도시라고 불립니다. 세계 관광의 중심지에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이탈리아는 G7과 유럽연합의 핵심 국가인 만큼 전략적으로 관계를 잘 다져놓을 필요가 있는데요.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벨기에 1박 2일 일정을 마치고 여기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가 이탈리아 영공에 진입하자 국빈 예우 차원에서 이탈리아 전투기가 양쪽에서 호위하는 모습도 기내에서 생생히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로마에선 어떤 정상 외교가 펼쳐질지 미리 앞당겨서 살펴볼까요? 이 대통령의 이번 이탈리아 방문은 국빈 방문입니다. 앞서 2023년 마타렐라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했고요. 상호주의에 따라 이번에는 이 대통령이 마타렐라 대통령의 초청을 받은 건데요. 국빈 방문에는 언제나 성대한 공식 환영식에 빠질 수 없죠.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이 주관하는 공식 환영식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되고요. 이어서 마타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 그리고 공동 언론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날에도 정상회담이 있죠. 12일엔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MOU도 교환합니다. 멜로니 총리는 지난 1월 한 이탈리아 전략적 행동 계획을 제안한 바 있는데요. 양국이 세울 앞으로 5년간 협력의 이정표입니다. 교역 규모 확대나 공급망 안정화 협력에 단계별 이행안이 담길 걸로 예상되는데요. 이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이 행동 계획이 채택될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은 중동 전쟁 등으로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정부 출범 후 최초의 유럽 국빈 방문이라는 상징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양국 관계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포회적,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탈리아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외연을 유럽으로 확장할 우리의 중요한 핵심 파트너인데요. 이곳 로마에서 양국 기업인 교류회장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도 열립니다. 반도체와 에너지,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기회가 창출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탈리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로마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브뤼셀에서 바트드 웨브흐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죠. 첫 번째 만남이었는데요. 정상회담 일단 총평을 좀 들어볼까요, 평론가님? 네, 벨기에라고 하면 사실 뭐 벨기에를 모르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없죠. 네. 근데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거나 뭐 그렇진 사실 않습니다. 벨기에라고 했을 때 뭘 떠올리느냐? 사실 저는 이제 초콜릿을 떠올렸는데, 그렇죠. 네. 근데 그거 외에는 사실 뭐 축구 경기를 했을 때 느낌 뭐 이런 거 외에는 사실 잘 없어요. 근데 그러한 이제 좀 이 거리감이 있는 나라인데, 네. 근데 의외로라고보다는 벨기에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유럽 연합의 주요 기관들이 다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벨기에랑 관계를 잘 이렇게 트면, 잘 이렇게 갖고 가면, 그러면 유럽 연합 전체의 어떤 그러한 이 시장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외교 안보 사안에 대한 접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순조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길을 여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을 한 주제들을 놓고 보면은 배터리라든가 반도체라든가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외교 안보 사안 이런 것들 같이 이제 논의를 했기 때문에 방산이나 이런 것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을 같이 논의했기 때문에 그럼 벨기에하고의 이런 정상회담의 결과는 굉장히 이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유럽연합과의 이제 관계를 좀 더 이제 가깝게 하고 이 유럽연합과 우리나라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쟁점들을 해소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 그러한 행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 기자는 어떻습니까? 일단 좀 총평을 들어볼까요? 네, 한국과 벨기에가 수교한 지 125주년이 되는 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125주년이라는 숫자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는 그런 만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벨기에는 이 6.25 참전국이기도 합니다. 네. 특히 106명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와 역사적 유대관계가 강한 그런 나라인데 청와대는 이번 한 벨기에 정상회담에 대해서 수교 125주년을 계기로 양국 정상 간 유대감을 형성하고 또 앞으로 협력 비전을 공유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자평을 했습니다. 네, 일단 두 정상은 처음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유럽을 순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첫 대화 내용들도 궁금합니다. 뭐 모두 발언에서 몇 마디 이제 우리들이 전달해드릴 네. 수 있는데 어떤 대화들이 대략 이어졌습니까? 네,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취임 후 첫 유럽 순방에서 수교 125주년을 맞는 벨기에를 방문한 것이 뜻깊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벨기에가 6.25 전쟁 당시 전투부대를 파병을 해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해 준 것이 한국의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부상에 기여했다고 감사를 전했고요. 또 외부 총리는 역사적 유대가 양국 관계의 든든한 기반이라고 또 말을 했습니다. 네, 양국 간에 사실 논의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그 평론가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경제 분야 그리고 중소기업 간의 협력 분야부터 안보 분야까지 폭넓게 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두 정상이 평론가님 경제 통상 분야 협력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배터리, 소재, 에너지 분야 이거를 어떻게 좀 확대하겠다라는 건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터리 에너지, 배터리 소재 분야에 대해서는 협력을 긴밀히 가져가기로 했고, 그다음에 협력 방식에 있어서는 기업 간 투자를 이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협력에 대한 대목이 있는데 중소기업 스타트업 협력에 대해서 이제 좀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런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양국 중소기업의 상호 해외 진출 거점 역할을 이제 서로 맡는다 이런 대목도 있었고, 한국과 벨기에 간의 직항을 재개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모색하자는 메시지들이 있었는데 네. 이게 서로 이제 윈윈해야 되는 측면이 필요한 거잖아요. 벨기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럽 국가이기도 하지만 뒤에 조금 다루겠지만은 여러모로 첨단 연구 기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습니다. 그 배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네. 아무래도 유럽 쪽에서 기술이 좀 더 앞서 나가는 게 있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배터리 제조와 관련된 이러한 노하우라든가 제조 기반 시설, 그다음에 이 소재와 관련된 거, 양극재, 음극재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또 우리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기에 입장에서는 기술만 가지고 사실 또 배터리 산업을 이끌어갈 수 없는 것이고, 네. 우리는 또 좀 더 좋은 기술을 도입해서 안 그래도 이제 배터리와 관련돼서는 좀 불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시장에서는 논란이 되는데, 그런 어떤 성능을 더 제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서로 이제 가져갈 수가 있는 이런 협의를 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배터리 소재, 배터리 에너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전략 산업 이제 정도의 그런 위상을 갖추고 이제 이 앞으로 이제 전략 산업 중심이 확대되도록 하는 지원을 서로 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분야와 관련된 앞으로의 발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문교 기자님, 조금 전에 우리 자료 화면에서 위성락 실장 브리핑도 잠시 봤습니다만, 이 한국과 벨기에 의외로 배터리 에너지 분야, 중소기업 간 MOU 이런 것들 할 부분들이 속속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조금 더 설명을 보충 드립니다. 네, 아까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많은데요. 네. 특히 아까 잠깐 언급도 해주셨는데 이제 직항 노선을 재개하기로 노력한 점이 전 또 인상이 깊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또 그 네. 부분이 이제 현재 벨기에 직항편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실제 이 벨기에 동포 간담회에서 건의사항으로 또 나왔다고 해서 하늘길이 연결이 돼야지 또 서로 경제, 문화, 사회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직항 노선을 재개하기로 정상 간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재개하는 방안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반도체 분야 협력도 논의가 됐는데 이번에 사실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한국과 이미 협력을 상당 부분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여기 좀 진전이 많이 있을까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말씀하신 이제 기존에 협력을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은 벨기에 그 반도체 연구소 IMEC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영어 약자인데 컴퓨터 이름이 아니고 네. IMEC, IMEC입니다. 네. 잘못 발음하면 컴퓨터 이름이 되기 그러네요. 때문에 네. 이걸 주의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유럽 최대 규모의 비영리 종합 반도체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비영리예요? 그렇죠. 여기서 쉽게 말하면 공동 연구, 공동 실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게 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하나의 회사, 하나의 국가에서만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이 지금의 어떤 최첨단 기술의 어떤 그러한 한계를 뚫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럿이 모여서 이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데, 바로 이 아이맥에서 그러한 이제 활동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맥에 이미 150여 명의 한국인 연구진들이 이제 이 나노 반도체 분야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연구 협력을 확대하기로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반도체 하면 사실 우리도 할 말이 굉장히 많은 분야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 이제 젠슨 황 엔비디아 이제 CEO 왔다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반도체와 관련돼서 생산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대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추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아이맥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은 네. 벨기에의 경우에 어쨌든 첨단 기술과 관련된 기반을 역시 갖추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배터리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비슷한 구도에서 물론 우리 한국인 연구진들이 이미 진출해 있는 것도 그런 의미긴 한데, 이런 분야에서의 어떤 그 서로의 이제 협력을 강화하면 우리는 우리대로 이제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형성할 수 있고, 벨기에도 기술만 가지고 이제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협력 강화를 해서 더 나은 기술을 또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반을 닦게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것도 의미가 깊은 행보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경제, 산업 협력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또 지역 안보 문제겠죠. 네. 남북 간의 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 그리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 그러니까 한반도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벨기에가 상당히 관심을 보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을 했고요. 네. 또 한반도 정책에 대한 관심과 지지도 당부를 했습니다. 이 드 웨브 벨기에 총리도 이에 대해서 화답을 했는데요. 벨기에가 이 유엔사 회원국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기여해 나가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한반도 정책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국제사회의 지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상들이 유엔 총회와 같은 자리에 참석을 해서 국제사회에 우리 한반도 정책에 대한 좀 지지와 관심을 당부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양자 정상 외교를 통해서 이렇게 네. 관심과 지지를 확보를 한다면 앞으로 우리 정부가 이런 한반도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사실 우리 정상회담을 보면 그게 어떤 나라와 만나더라도 어쨌든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언급을 뭐 제외하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벨기에가 특별히 관심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의 맥락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해 보이거든요. 뭐 유엔 회원국이기도 하고 우리 6.25 전쟁 때 파병도 했었고 이번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양 정상이 만나서 처음 이제 대화할 때도 6.25 관련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무슨 얘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오늘도 이 자리에서 그 얘기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이 말을 열어갈 때 사실 이런 이 사적인 어떤 대화가 아니라 의전의 차원에서 외교적인 어떤 의미를 담은 대화이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통령이 한 얘기를 보면은 6.25 전쟁에서 벨기에가 참전해서 그때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피해를 감수하고 도와줬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경제 강국이 네.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가 미래로 이어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안보 사안이 또 경제로 이어지는 이러한 이제 어떤 틀을 잡아서 이제 말을 건 것이기 때문에 네. 그와 연장선상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벨기에 입장에서는 네. 과거에 6.25 참전국이었던 우리가 북핵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얘기를 해서 양국의 경제의 어떤 그런 협력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논의를 이어나갈 수가 있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틀을 우리가 먼저 준 거죠. 그리고 아울러서 그동안 유럽의 경우에는 북한의 어떤 핵무장이나 뭐 핵미사일 실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주변국들보다는 네. 약간 좀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파병을 하면서 지금 유럽 각국들도 북한의 핵무장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 벨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럽의 관문 역할을 하는 그런 중요한 벨기에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입장에 좀 맞춰주고 한국의 입장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를 해준다면 네. 앞으로 유럽 전체 나라들에서도 네. 이 북한과 관련된 어떤 이해를 이끌어내고 공감을 이제 같이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벨기에와 정상회담에 이어서 또 유럽 연합과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사실 이제 벨기에, 브뤼셀에 다 모여 있다 보니까 뭐 동선이 꽤 괜찮았겠죠. 만나기가 좀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안토니오 코스타 정상회의 상임의장 그리고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함께 정상회담을 하고 아까 자료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공동 그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이번에 공동 성명 합의 사실은 국제정치의 환경이나 흐름상 그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해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국제정세 상황 속에서 한국 그리고 세계 최대 블록인 EU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번 공동성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총 36개 항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한EU 양자관계와 그리고 경제안보협력 그리고 또 말씀하신 국제정세와 관련된 내용이 폭넓게 담겼는데요. 이렇게 공동성명이 나오는 건 이 정상회담의 결과가 하나의 문서로 정리가 되고 네.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향후 협력을 이어가는데 특히 협력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실무진 간의 또 어떤 파트너십도 중요할 텐데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네. 뭐 한마디로 정치적인 구속력이 상당한 거죠. 공동성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달라지긴 하는데 이번 저도 36개항 쭉 읽었는데요. 사실 모든 얘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안보 문제부터 해서 경제 문제 그리고 디지털 협력까지 모든 것들 그리고 뭐 국제 노동기구 협약도 같이 언급이 됐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어쨌든 북한 문제가 언급됐고 두 번째는 대만 문제도 언급됐고 이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도 한꺼번에 다 논의가 됐는데 일단 안보 문제에 대해서 평론가님은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정상회담 관련해서. 안보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제 주목이 되는 것은 사실 이제 유럽연합의 각국이 여러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이제 엇갈리기 때문에 유럽연합 차원에서 이제 어떤 특정한 이제 다른 국가하고의 이 합의를 한다던가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사실 어떤 부분에서 이제 불리하거나 또는 이제 좀 골치 아픈 이런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 지금 공동성명 내놓은 걸 보면은
거의 이제 우리가 글로벌 이 사회에서 다루는 모든 쟁점이 사실은 망라됐다라고 생각이 될 그렇습니다. 정도로 네. 모든 얘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그래서 규탄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지금의 이제 스탠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핵무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를 넘어서 우크라이나 이제 파병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을 어떻게 이제 규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미중 간의 이제 갈등 소재인 대만 해협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해서도 네. 사실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도 좀 그 민감할 수 있는 문제고, 아, 그럼요. 네. 사실 여러모로 이제 이걸 잘못 얘기하면 또 상당히 한미 간의 어떤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대목도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다 중동 문제 최근에 이제 이 굉장히 큰 문제지 않습니까? 네. 미국과 이제 지금의 이제 전쟁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이냐, 이란과의 전쟁 문제 어떻게 풀 것이냐에 대한 요 문제까지도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유럽연합하고 이제 정상이 외교를 하는데 이 정도의 여러 쟁점들, 민감한 여러 쟁점들을 다 뭔가의 입장으로 이제 도출해냈다라는 거는 상당한 외교적 역량이 여기에 투입이 된 것이고 그것이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어서 그것이 상당히 인상 깊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만 문제 언급해 주셨으니까 이어가자면, 그러니까 지난해 또 EU 집행위원회가 EU는 대만 해협의 현상 유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현상을 변경하는 어떠한 일방적 조치에도 반대한다, 이렇게 중국을 비판했었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같은 비슷한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작년만큼 워딩이 세진 않았지만 이런 워딩이 나오네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현상 변경을 위한 일방적 시도에 반대한다. 사실 이렇게 유사한 언급이 있었는데 이게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좀 공을 들였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이 대목에서 이제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말씀하셨듯이 대만 해협에 대해서는 평화 안정 정도의 이제 그러한 표현이 들어갔는데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이제 네. 현상 변경에 대한 반대 이런 게 같이 들어갔단 그렇죠. 말이죠. 그런데 네.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동안 접해오던 표현은 대만 해협 또는 남중국해 이런 지역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사실 이걸 우리가 훨씬 더 익숙하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거 이유는 예를 들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거나 또는 그 남중국해 일대에서 이 동중국해 일대에서 뭔가 이제 군사적 액션을 취할 때 네네. 그게 이제 일방적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기 때문에 중국은 그런 걸 하지 마라. 이런 의미를 실어서 그런 표현을 썼던 것인데 네네. 근데 이번에는 그 부분은 이제 어떤 평화 안정 정도로 이제 톤이 좀 낮아진 것 같고 네. 반대로 인도 태평양에 대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라는 것은 인도 태평양 지역은 물론 이제 중국까지 중국 옆으로 지나가는 그걸 다 포괄합니다만 네. 이게 범위가 훨씬 넓지 않습니까? 훨씬 넓어졌죠. 그래서 네.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일본이 거론하기 시작한 거지만 미국의 이제 주요한 이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이 대외 전략의 틀이거든요. 근데 이 틀에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라는 것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이나 이런 데서 벌이고 있는 군사적인 어떤 행위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이 지역에서도 이제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 표명으로 받아들일 여지도 있는 것이어서 그래서 아마도 지금 유럽연합도 미국과 좀 통상이나 이런 것들로 안보나 통상으로 갈등한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린란드 문제도 있고 그렇죠. 등등 네. 있었는데 그런 문제를 염두에 둔 상태에서 또 중국과의 관계까지도 같이 고려한 그러한 이제 어떤 문구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봅니다. 네. 안보관에서 문격 기자, 우리 네. 북한 얘기 좀 해볼까요? 이번에 네. 공동성명회에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북한은 NPT상 핵 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네. 그와 관련한 어떤 특별 지위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라면서 안보 해결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언급이 있었던 것이고 네. 다시 국제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해라. 네. 그런데 불과 며칠 전에 시진핑 주석이 북한 가가지고 사실상 뭔가 용인하는 듯한 그런 제스처였는데 그래서 더더욱 유럽 연합과 만나서 이 부분에 좀 집중했다는 느낌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의 설명이 있었는데요. 이 공동성명 중에서 한반도 문안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잘 반영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특히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존 그리고 공동성장 정책에 대한 지지가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이번 공동성명에도 포함됐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따라서 이 핵 보유국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게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그렇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실 좀 혼란스러운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기는 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과 유럽연합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내용이 공동성명에 들어가 있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와 함께 또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이 안보 문제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앞으로도 좀 이슈화 될 것 같은데요. 안보 방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밀 정보 보호 협정 체결을 위해서 협상을 개시한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이 비밀 정보 보호 협정 약간 낯설기도 하고 어떤 얘기인가요? 이게 보통은 예를 들면은 뭐 일본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종류의 이제 협정들이 이제 좀 논란이 된 바는 있는데 이 유럽과의 어떤 요 협정의 논의의 단계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저 의문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서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안보적인 협력을 하려면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도 같이 이제 서로 좀 공유하기도 해야 되고 주고받기도 해야 되는데 그걸 뭐 1부터 100까지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수단으로 할 것인지 어떤 방법론을 통해서 할 것인지를 서로 이제 프로토콜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의 협정을 이제 맺기 마련인 건데 네. 그걸 지금 당장 이제 맺은 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이제 논의를 해나가자는 것이고 이건 앞으로 유럽연합 국가들하고 방산협력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대목인 것이 우리가 예를 들면 전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개발하거나 또는 뭐 서로 이제 수입을 하거나 일부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교환하거나 들여오거나 할 때 거기에 이제 분명히 비밀인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거 어떻게 다뤄야 될지에 대한 이런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바로 그때 이런 협정들이 이제 그러한 이제 규칙을 규정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지 안보 협력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방산 협력까지도 규정할 수 있는 이런 대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문규 기자님 이것도 궁금합니다. 디지털 통상 협정에 서명했다. 네.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네. 일단 유럽 연합이 우리가 좀 멀리 있어서 뭐 약간 좀 거리감을 느끼긴 하지만 사실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 미국, 중국 다음에 유럽 연합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 3위 교역 대상이고 특히 파트너 투자 국가로서는 1위예요. 이 숫자들 보면 유럽을 좀 자주 가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죠. 그래서 이번 협정을 통해서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한 무역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디지털 통상 협정에 서명했다라고 설명이 나오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네, 이번에 한 이유가 한국과 유럽연합이 디지털 통상 협정에 서명을 했는데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싱가포르에 이어서 두 번째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3대 교역국인데 이 5대 교역국 중에서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세계 최대 경제 블록이잖아요. 특히 디지털 분야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네. 전자상거래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2022년에 약 14억 개였는데 지난해에는 약 58억 개로 급증했을 정도로 이 유럽 내 이 디지털 분야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요. 네. 그리고 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이 기반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공동 언론 발표에서 강조해서 성과로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설명을 들어보면 네. 이번 그 디지털 통상 협정을 통해서 디지털 교역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을 했고요. 또 종이 없는 무역 그리고 전자인증, 서명 등을 통한 신속한 업무 처리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좋은 얘기만 했던 건 아니고 이거 좀 힘들다. 이런 약간 애로사항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지금 EU 같은 경우는 본인들 기업들 사실 이제 보호하는데 이것을 보호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쟁력 강화라는 단어를 또 쓰고 그리고 기후 환경 문제가 워낙 중요하니까 이제 거기에 어긋나는 기업들을 좀 규제하겠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고 해서 CBAM 이렇게 불리는 한마디로 이제 장벽을 더 세우는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유럽 연합 설명을 들으면은 뭐 그들 나름대로 취지도 있고 어쨌든 우리 정부는 강유정 그 대변인도 사전 브리핑에서도 밝혔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유럽의 경우에는 이 노동시장에 관한 접근도 그렇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하신 디지털 분야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라든가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좀 장벽을 높이는 그러한 그렇죠. 입장을 갖고 있는 데다가 네. 지금 이제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 배출을 좀 저감하는 그러한 이제 정책을 써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처해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나라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에서 예를 들면은 그렇지 않은 나라, 가령 이제 우리가 사실 유럽보다는 조금 이제 탄소 배출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약간은 뒤처진 측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좀 더 열심히 앞으로 가야 될 텐데 그 현실을 좀 맞춰가야 될 텐데 아무튼 이런 국가들과 서로 교역을 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손해다. 아무래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장벽을 높이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장벽을 뭐 같이 높입시다 이러면 서로 손해인 거니까 요거를 그러지 말자고 이제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뭐 탄소 배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를 저감해야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같이 해나가야 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이게 어떤 또 다른 형태의 통상 압박이라든가 또 다른 형태의 이제 보호무역주의 이런 것에 대한 연결로 되는 것은 요거는 이제 좋지 않다. 우리는 자유무역이라든지 서로 통상을 개방하고 이런 것에 근거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 규칙을 가지고 이제 통상을 해온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이 예를 들면 규제가 네. 이런 것에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네. 그러한 어떤 룰을 만들자라는 취지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아까 문 기자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한국과 유럽연합 정상회담 공동 성명 조항만 대략적으로 봐도 36개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일일이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제가 오늘 얘기 중에 조금 그 보충할 부분, 빠진 부분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 뭐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 설명을 좀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유럽의 새로운 규제 조치에 대해서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정상회담에서 좀 우리 기업의 입장을 대신 전달하고 또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경쟁국에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도록 우호적인 고려를 요청을 했다고 하고요. 또 우리 기업의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한 이후 그 공동 언론 발표를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게 네. 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네. 한국이 유럽과 가장 가까운 파트너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런 표현도 있었군요. 네. 인태 지역뿐만 아니고 글로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럽이 우리나라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층 더 가까워지려는 그런 뭐 의지가 보였는데요. 이번에 또 상당히 많은 성과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아까 설명했던 디지털 통상 협정이나 그리고 또 비밀 정보 보호 협정. 이 비밀 정보는 사실 부부 사이에도 협정을 체결하기가 사실 조심스러운데 그렇죠. 이거 한국과 EU가 상당히 가까워졌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네. 또 이런 부분들이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한 EU 관계가 앞으로는 더 전략적으로 그리고 실용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으로 또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제 그 워싱턴이 약간 소외되는 그런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이 우리 같이 좀 의기투합하자 이런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유럽연합과의 정상회담이 좀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래서 다룬 내용들이 훨씬 많아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정주에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문기혁 기자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이날을 위해서 4년을 기다려온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이 학수고대해온 월드컵이 드디어 내일 개막하죠. 역대급으로 치러진다는 월드컵인 만큼 기대감도 크고 짚어볼 부분도 많을 텐데요. 네,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요즘 바빠지시겠어요, 이제? 조금 네, 바쁩니다. 내일부터 잠도 못 잘 것 같아요. 네. 이거 다가오는 새벽부터 경기니까요. 그렇죠. 예. 시차가 완전히 반대인 거죠? 그렇죠. 이제 새벽부터 아침입니다. 아침에 예, 우리 시간으로 맞아요. 아침에. 우리 시간으로 우리 경기도 내일 11시니까 네네. 이게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에서 공동 개최하다 보니까 우리하고 이렇게 시차가 좀 바뀌어 시차가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시간에 알겠습니다. 일단 12일 날 이제 막을 올리는데 이번에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이 함께 하는데 이게 역대급이다 이런 표현이 언론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어떤 면에서 좀 다른지 어떤 면에서 역대급인지 좀 개괄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미국, 멕시코, 캐나다 이렇게 지도 그려보면 네네. 이건 굉장히 넓은 땅덩어리죠. 아메리카 대륙을 다 오고 가는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에요. 남미 빼고는 다 포함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굉장히 큰 땅덩어리에서 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3개국이 공동 개최하는 거는 팀 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기존의 월드컵은 32개 국가. 32개국. 네, 이번 월드컵은 48개로 늘었습니다. 엄청나게 늘었는데요? 팀 수가 상당히 늘었죠. 네. 팀 수가 늘어나면 경기 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원래는 이제 64경기였는데 네. 이번에 100경기가 넘어요. 네, 이번 월드컵은 104경기고요. 네. 대회 기간도 대략 한 30일이었는데 대략 40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규모, 네. 참가팀, 뭐 경쟁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역대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축구를 잘 몰라서요. 네.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갑자기 막 그 숫자를 확 늘리고 경기 수 늘리고 이건 그냥 피파에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뭐 피파가 주관하는 대회니까 피파가 결정하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팀 수가 확 늘어난 거는 이제 피파가 얘기한 건 그랬습니다. 이 명분은 이렇게 좋은 대회를 월드컵을 그동안 참가하지 못했던 나라들에게도 네네. 기회를 주기 기회를 위해서 주자. 확대를 하면 또 많은 팀들이 오지 않겠냐. 그래서 네네. 이번에 실제로 퀴라소, 네. 카보베르데 사실 이렇게 들어보지 못했던 나라들이죠. 네. 이런 나라들이 사상 최초로 월드컵 본선에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피파가 이제 그런 네. 명분을 세웠지만 근데 안으로는 또 뭐가 있냐면 네네. 큰 시장을 월드컵 본선으로 끌어들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을 월드컵 본선에 만약에 올릴 수 있다면 피파 입장에서는 굉장한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는 이제 중국을 좀 올리고 싶어서 확대를 했는데 안타깝게 중국은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올라오지 못했나요? 네.
그리고 이 로스앤젤레스 뭐 소파이 스테디움, 네. 메모리얼 콜로세움 이런 것도 키워드로 꼽히던데 이게 어떤 맥락들이 있습니까? 지금 거기는 다 미국에서 열리는 경기장을 네네.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기가 이제 우리 교민 사회들이 있고 그러니까 교민들 지금 많죠. 이야기하는 것 네. 같고 또 거기서 이제 개막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막식이요. 그러니까 네. 개막식이라고 하는 게 3개국에서 열리다 보니까 개막식이 3번 열려요. 아, 그걸 다 합니까? 네, 다 각국에서 합니다. 다? 네. 그러니까 멕시코에서도 자기의 개막식이 네네네. 있고요. 미국에서도 있고 캐나다에도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셨던 건 이제 미국에서 아마 미국에서. 그쪽을 LA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우리가 32강의 조별리그를 통과해서 올라갈 경우 대진에 따라서는 또 그 경기장에서 경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군요. 네. 그 대회 방식도 바뀌었고 일단 참가국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었고 경기도 100개 이상, 106개, 104개입니다. 104경기를 한다고 네네. 하니까 일단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제 전략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32강 가느냐, 16강 가느냐 이 팀들 간의 수싸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이제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통과라고 하는 게 되게 간단했죠. 그러니까 조 1, 2위를 차지하게 되면 조별리그 통과하면 그 기억하시겠지만 네. 월드컵 하면 항상 구호가 나왔죠. 네. 가자 16강으로. 그렇죠. 네. 1, 2위를 하게 되면 이제 16강을 통과하는 거였기 때문에 뭐 2위까지만 들자 이러면 됐습니다. 하지만 네. 이번엔 조수가 늘어나면서 2위, 1, 2위는 당연히 올라가고요. 네. 3위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 3위도 가능성이 생기는 거군요. 있어요. 와일드카드라고 해서 아. 3위가 모두 12팀이 되는데 그중에 상위 8개 팀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 팀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조별리그를 통과하면 16강이 아니라 32강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는 네. 가자 16강으로 이러면 안 되고요. 네. 가자 32강으로.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군요. 32강 진출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단판 승부에 서다르니까 네.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좀 집중력이 달렸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 새로 도입된 규정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인가요? 워낙 많아서 한 14가지 정도가 바뀌었는데 제가 설명하기 너무 길고요. 네, 네. 전체적으로는 침대 축구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네, 그러니까 침대 축구. 경기를 자기네들이 앞서 있거나 네. 혹은 뭐 비교된다는 생각 때문에 네. 막 쓰러졌는데 안 일어나고 뭐 교체해야 되는데 천천히 나오고 네, 네. 이러면서 고의로 시간을 끄는 게 많았어요. 아. 이렇게 이제 시간을 끌게 되면 경기가 너무 지루해지고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못 하도록 예를 들면 뭐 스로인을 던진다든지 골킥을 한다든지 이럴 때 시간 제한을 하고요. 5초 안에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아. 그다음에 또 선수를 교체할 때 네. 원래는 막 이제 앞서고 있으면 천천히 나와요. 네, 네.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버립니다. 그렇죠. 사람 막 야유도 보내고 막 그러는데 선수 교체할 때 10초 안에 안 나오면 그럼 니네 팀 페널티. 그래서 한 명 네. 퇴장당한 것처럼 10명이 1분 동안 뛰게 만듭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선수 교체도 이제 좀 빨리빨리 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바뀌었고 네. 가장 큰 거는 물 먹는 시간입니다. 자, 축구를 많은 분들이 이제 딱 생각하실 때 축구하면 전반과 후반 네. 뭐 이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전반과 후반이 있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번 월드컵은 중간에 전반 중반에 물 먹는 시간이 한 번 있고요. 후반 중반에 물 먹는 시간 3분씩 주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농구를 보면 4쿼터로 진행됩니다. 네.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 전반과 후반에 중간중간에 물 먹는 시간이 생기면서 축구가 네. 농구처럼 4쿼터로 이루어진다. 이거는 축구가요?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너무 근본적인 변화인데요. 근본적인 변화여서 사실 이거에 대한 반발도 많고 이 변화가 이번 월드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은데 네. 이것도 이제 피파가 얘기할 때는 이렇게 명분을 삼았어요. 미국 덥다. 그러니 네네. 중간에 선수들의 어떤 체력이나 부상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물 먹는 시간을 주자라는 네. 걸 내세웠지만 누가 보더라도 사실 축구 경기는 TV 매체들이 네. 광고할 때 광고. 어려워요. 네. 사실 하프타임 딱 한 번밖에 못 넣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 전반 중반 한 번 끊고 네. 후반 중반 한 번 끊어서 그 사이에 네. 광고 넣어 이런 거죠. 상업화된 끝판왕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돈을 벌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 것은 아닌가. 미국이 껴있으니까 아무래도 역시 그런 게 또 있는 것 그렇게 같습니다. 되네요. 이 부상 치료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상 치료시 그러니까 선수가 이제 쓰러졌을 경우 네. 이제 그 의무팀이 들어가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시간을 끌려고 별로 안 다쳤는데 막 아픈 너무 척하는 아픈 거예요. 척하고. 네. 그래서 이제 막 그러면 팀 닥터가 해서 막 이제 치료를 해주죠. 그게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냐. 만약에 선수가 부상으로 쓰러졌는데 치료팀이 들어갔어요. 그럼 그 선수는 밖으로 나가서 1분 이내 못 들어옵니다. 아.
그게 달라졌군요. 그러니까 엄살 피우면 네. 너 1분 동안 밖에 나가서 못 뛰게 할 거야. 걸 주는 거군요. 네, 1분 다 동안. 전체적으로는 시간을 지연하는 행위, 네. 침대 축구를 못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월드컵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 퇴장 규정이 추가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떤가요? 그 이제 선수들이 몸싸움을 하다 보면 대치를 할 수가 있죠. 막 네네. 싸울 수가 있어요. 싸울 때, 딱 이 상황입니다. 싸울 때, 대치할 때 손이나 팔이나 유니폼으로 입을 가리면 퇴장당합니다. 그건 왜 그렇죠? 입을 가리고 혐오 발언이나 인종 차별 발언을 하는 경우가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사실 입을 가리고 이제 유럽에서 그런 일이 많았었어요. 입을 가리고 하면 상대방은 들은 거예요. 네, 듣긴 나에게 들었는데. 모욕적인 혐오 발언을 하거나 인종 차별 발언을 한 거죠. 나는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뭘 봐도 이렇게 화면에도 안 증거가 잡혀 있는 거예요. 없어. 그러니 네. 피파가 그러니까 싸울 때 네. 입을 가리는 건 분명히 뭔가 감추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 앞으로 싸울 때 만약에 입을 어떤 식으로든지 가리면 네. 퇴장 줄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이번 월드컵에 선수들이 그동안 이제 이 버릇처럼 뭔가를 할 때 입을 가리는 게 좀 있어요. 약간 심리전인가요? 네, 입을 가리는 게 있는데 습관처럼 잘못 입 가리게 되면 퇴장당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선수들도 굉장히 신경 써야 될 게 많아 보입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규정이 숙지를 많이 좀 해야 바뀌었기 되겠죠.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질문 좀 하죠. 우리 한국 대표팀 A조에 편성돼 있는데 네. 개최국 멕시코와 체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별리그 경기는 모두 멕시코에서 치러진다고 하는데요. 이 조별리그 경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가 내일 11시에 첫 경기가 체코입니다. 유럽에. 그 팀을 상대로 해서 두 번째가 홈팀 멕시코. 마지막 조별리그 세 번째가 남아공 이렇게 네. 이제 순서대로 싸우게 되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내일 아침에 열리는 체코입니다. 체코. 우리가 월드컵의 역사상 첫 경기에서 지고 조별리그를 통과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 이야기는 네. 첫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거나 최소한 아니면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조별리그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체코와의 경기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무조건 말씀드릴 수 이겨야 있고요. 된다. 네. 또 이 조편성상 두 번째 상대인 멕시코는 네. 홈팀입니다. 아, 사실 그냥 우리가 멕시코랑 싸워도 쉽지 않은 팀이에요. 월드컵 본선에서 그동안 두 번 싸웠는데 다 졌습니다. 아. 그랬는데 홈에서 싸우는 멕시코 우리가 이제 뭐 안방 여포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네네. 홈에서는 워낙 그 강한 팀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나 이번에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경기 체코와 멕시코 경기를 치르는 곳이 과달라하라라는 그 도시인데 네. 거기가 해발이 반올림하면 1,600m입니다. 그럼 선수들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1,600m 산이 어딨나 봤더니 한 설악산 정도가 돼요. 그럼 설악산 정상에다가 축구 경기장 져놓고 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호흡을 하거나 네. 어떤 이 체력에 대해서 보충을 하거나 혹은 뭐 이게 선수들 몸도 힘들지만 볼이 날아가는 게 다르다고 해요. 아. 공기 밀도 때문에 저항 때문에 원래는 볼이 요만큼 날아가야 되는데 네네. 더 날아가 버립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 어떤 적응 문제가 있어서 변수가 상당히 많이 있는 월드컵인데 멕시코 두 번째가 어려울 수 있는 건 네. 멕시코는 잘도 하지만 그 선수들은 거기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환경에서. 네. 우리는 이 고지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미국을 거쳐서 지금까지 한 3주 정도 고지대 훈련을 했어요. 열심히 하긴 했지만 거기서 나고 자란 멕시코를 상대하기는 어렵죠. 다르죠. 그러면 우리에게 전략은 뭐냐? 첫 경기 체코,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남아공 무조건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야 두 번째 멕시코 경기에서 혹시 우리가 잘못돼도 어떤 2위라든지 이렇게 네.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네. 내일 열리는 체코와 경기가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월드컵에서 홍명보 사상 첫 원정 월드컵 8강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 랭킹이 맞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한국이 25위 맞습니까? 네. 그리고 같은 조에 있는 우리 방금 얘기했던 체코가 41위, 멕시코 15위, 남아공이 60위. 비교적 좋은 조에 속해 있는 건가요? 일단 숫자만 보면은 네. 막 너무 무서워 뭐 이런 건 아닌데요. 오, 맞아요. 너무 네네. 무섭지 않아요. 네네. 우리가 네. 월드컵을 이제 1954년은 너무 옛날이니까 빼고 1986년 멕시코 월드컵부터 지금까지 연속 진출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조편성을 놓고 보면 이렇게 수월한 조가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팬들이 많이 얘기하는 표현대로 하면 꿀조입니다. 꿀조. 사실 홈팀 멕시코 정도를 빼놓고는 그렇게 두려운 팀이 별로 없어요. 그렇군요. 멕시코도 우리가 역사상 와, 이 팀 멕시코 정말 강한데? 라고 하는 고점과 교훈이 좀 떨어져 있는 팀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세 팀 다 사실 해볼 만한 팀이에요. 그런데다가 사실 어떤 또 긍정적인 지점이 있냐면 홈팀하고 한 조가 되면 피파가 어떤 거를 하냐면 홈팀에는 네. 만약 이 팀이 1, 2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홈이기 때문에 네. 2점을 줍니다. 아, 만약에 32강으로 진출했을 경우 네. 이동거리나 상대를 수월하게 맞춰줘요. 아, 네네. 우리가 만약 조별리그를 잘해서 홈팀 멕시코의 루트를 우리가 탄다면
그러면 32강 그 이후에도 상당히 좋은 대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로 지금의 조건 자체는 네네.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원정 8강 진출 뭐 예측하는 거는 너무 그 실례되는 질문이지만 그래도 예측을 하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뭐 사실 그 예측은 약간 샤머니즘의 영역이라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조별리그 통과는 전 무난할 거라 봅니다. 네. 조별리그 통과하면 이제 32강이 되겠죠. 32강에서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는데 저는 물어보신다면 결과적으로는 최대치 16강. 16강. 8강은 조금 어려워요. 쉽지 않은 저희의 저거 같고 네. 근데 하지만 16강까지는 뭐 할 수 있는 도전 아닌가? 할 수 있는.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컨디션 이런 것들 중요한데 아까 이제 고지대라서 힘들다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지금 선수들 보면 거기 현지 훈련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선수들은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오늘 그 멕시코 훈련 캠프에서 소식 하나가 전해왔는데 네. 안타깝게도 수비수의 김태현 선수가 네. 부상을 당해서 조별리그 3경기는 다 못 뛸 것 같다. 이런 게 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미 저희 최종 엔트리 우리나라 발표됐을 때 26명 중에 조유민이라고 하는 수비수가 그렇지 않아도 평가전 때 다쳐서 낙마했습니다. 근데 또 김태현 선수도 수비수인데 또 낙마를 했단 네. 말이에요. 둘 다 포지션이 중앙 수비수로 똑같아요. 같은 포지션의 선수가 2명이나 지금 부상으로 어쨌든 네네. 좀 상황이기 때문에 타격이 우리로서는 예, 약간 조금 좋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홍명보 감독이 네. 잘 대안을 좀 꾸려가지고 네.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멕시코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어쨌든 멕시코는 이제 본인들이 나고 자란 곳에서 한다. 멕시코전은 어떻게 보세요? 좀 많이 어려울 거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많이 어렵다라기보다는 일단 고전할 거다. 고전할 것이다. 쉽게는 경기를 못할 경기인데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멕시코나 남아공 얘기보다는 체코가 더 중요합니다. 체코 경기를 잘 잡으면 뒤도 탄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체코는 이제 내일 아침에 경기를 열게 될 텐데 네. 이게 좀 놀라운 게 뭐냐면 26명이 전체 엔트리인데 월드컵 나갈 때 네네. 이 선수들의 체코 선수들의 평균 신장 키가 평균이 186입니다. 평균이요? 선발 라인업 11명 선발로 뛰는 선수들의 신장을 보면 188에서 190이에요. 이거 놀라운 거거든요. 네네. 평균 11명의 평균이 190이면 거기 공격수들이 다 뭐 192, 191 막 그리고 그 홀이라고 교체로 들어오는 공격수가 있는데 그 선수는 2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네. 선수들의 경험치도 많고 능력도 좋은 선수. 우리는 손흥민 보유국이잖아요. 네네. 이강인 보유국이고 김민재 보유국입니다. 굉장히 좋은 팀인데 네. 상대는 그런 아주 좋은 몸을 가지고 피지컬을 가지고 네. 강하게 수비하다가 딱 한 번을 노릴 겁니다. 코너킥이나 프리킥 같은 그냥 그런 상황에서 확 해서 헤딩을 하려고 하겠죠. 우리가 그거를 잘 막아내야 됩니다. 네네. 그런 어떤 한순간에 그것만 잘 막아낼 수 있다면 잡을 수 있는데 만약에 반대로 그걸 한순간 놓치면 네. 정말 90분 잘하고도 그 한두 번의 기회를 우리가 만약에 허용을 한다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일 경기에서 그걸 꼭 잡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키가 뭐 185, 190 이런 경우가 다른 그러니까 유럽 선수를 보면 좀 키가 큰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유독 체코 선수들의 평균 신장이 더 큰 건가요? 이전에 좀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뭐 이번 월드컵만 놓고 보면 아까 48개 국가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체코가 48개 출전국들 중에 전체에서 5번째로 키가 큽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체코의 피지컬이 지금 상당히 좋다라고 봐야 되는데 아마 가장 키가 큰 나라가 노르웨이였던 걸로 제가 네네네. 기억하는데 근데 거기도 한 187점 얼마예요.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네네네. 사실. 서로가 굉장히 큰 키여서 우리가 이런 피지컬적인 대비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유럽 쪽이 키가 좀 크죠. 네, 맞아요, 다들 맞아요. 길쭉길쭉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우리 대표팀 어쨌든 아까 8강까지는 약간 그렇지만 16강은 뭐 갈 수 있겠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뭐 승리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일단 조별리그를 가장 높은 순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32강부터는 좀 수월한 조를 만날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3위로 올라가게 되면 다른 조 1위랑 싸워야 돼요. 네. 근데 1위로 올라가게 되면 다른 조 3위랑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조별리그의 성적이 일단 가장 첫 번째 중요하다. 그 다음부터는 사실 대진운이에요. 그건 지금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아무리 전략을 잘 짜도 뭐 다른 팀하고 누가 붙느냐가 우리가 지금 예측할 수가 누가 없어요. 올지 그거는. 모르니까. 네. 근데 지금 어떤 경우의 수가 하나 있냐면 뭐 아까 8강을 물어보셨으니까 현재 경우의 수를 따지면 16강에서 네. 일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일본이 10위인가 뭐 굉장히 순위가 높던데. 네, 뭐 피파 랭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네. 지금 일본이 그러니까 월드컵 본선에서 한일전이 붙는다? 네. 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역사에 한 번도 없었고요. 그냥 한일전이 찐으로 붙어도 난리 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 정도로 유명해진 다음에 제대로 한일전을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유럽파들이 빠지고 아. 그냥 국내파로 서로의 약간 친선 경기로는 붙은 적이 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막 유럽에 가서 이렇게 잘한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출전하는 한일전이 없었어요. 근데 그 한일전이 만약에 월드컵 본선 그것도 16강에서 만난다 단판 승부로 그건 나라 뒤집어질 겁니다. 그건 진짜 다들 밥도 안 먹고 네. 잠도 안 그래서 자고. 이제 이런 거죠. 지금 네. 일본이 축구를 잘해요. 네, 네, 그렇죠. 잘해서 네, 네. 만약에 한일전에 붙으면 16강에 붙으면 어떡하지 일본 잘하는데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거 리그 경기 아닙니다. 한국과 일본이 10경기 치르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단판으로 붙는 겁니다. 그러네요. 단판은 몰라요. 아, 아무도 알 수 없다. 단판 딱 붙어가지고 우리는 또 피가 끓기 때문에 야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막 싸우고 부닥치고 그러면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16강에서 한일전이 붙는다. 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 아마 역대 최고의 시청률이 나올 겁니다. 기대되네요. 저처럼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도 왠지 그렇게 붙으면 보게 될 것 같아요. 네. 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유니폼 얘기를 좀 해볼까요? 한국 축구팀이 유니폼을 두고 뭐 해외 매체들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린다고 하는데 호랑이를 연상시키는 뭐 강렬한 붉은색 뭐 이런 얘기들 있고 도대체 유니폼이 어떻길래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까? 근데 저는 뭐 사실 유니폼 얘기는 그 개취 아닌가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죠. 유니폼이 바뀌면 호불호가 갈립니다. 난 옛날 게 좋았어, 새로운 게 좋아 이렇게 갈리는데 이번 거는 특히나 이제 원정 우리가 입고 가는 게 약간 보라색. 보라색? 예, 꽃무늬가 뒤에 이렇게 좀 바탕이 돼 있어요. 그건 누가 만드는 건가요? 뭐 열심히 이제 브랜드와 함께 협회가 잘하는 거겠죠. 그런 거군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는 괜찮은데 이런 사람도 있고, 야 너무 조금 튀지 않아? 이런 사람도 있어서 근데 저는 뭐 유니폼은 그냥 개취 영역으로 두면 되지 않을까. 예. 아. 그래서 아니 뭐 해외 매체들이 이렇게 뭐 극명하게 엇갈릴 게 뭐 있어? 그야말로 취향인데. 그럼요. 그리고 그래서 이분들이 일반인들이 입으면 극명하게 엇갈려도 네. 선수들이 입으면 다 멋있습니다. 몸 좋은 선수들이 입으면 다 멋있어요. 그렇죠. 무슨 옷을 입혀놔도 다 맞아요. 멋있죠. 네. 그게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한편 2026년 피파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는 기간 멕시코에서 한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고 하죠. 지난 5월 멕시코 시티에서 열린 BTS 공연 당시에 사실은 대통령 궁을 찾은 BTS 보기 위해서 진짜 엄청난 인파들이 몰렸다고 하죠. 저도 네. 그 자료 화면을 봤는데 이번에 결승전 하프타임 쇼에도 BTS 공연을 합니까? 이번 월드컵의 문을 우리가 열고요. 아, 문을 그래요? 우리가 닫습니다. 어떻게 이거 정말 되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대단하네요. 개막식, 미국에서 열린 개막식에 누가 공연을 하느냐? 블랙핑크의 리사가 나옵니다. 리사가 나와요. 그 결승전에 하프타임 때 BTS가 나옵니다. 끝났네요. 이건 정말 놀라운 게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열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리는데 우리가 뚜껑 열고 뚜껑 닫는다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자연스럽죠. 그런데 북중미에서 열리는데 우리나라 처음부터 가수가 끝을. 나온다는 거예요. 와. 제가 지난번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현장 갔을 때 네네. 개막식 공연을 누가 했느냐? BTS의 정국이 했습니다.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 아랍권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가 코러스를 했습니다. 그 정국의 뒤에. 네네. 저는 사실 그걸 현장에서 보면서 제가 끝나고 아미가 됐는데 너 정말 와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나? 그리고 이 국뽕이 차오르지 않을 수가 아, 없더라고요. 그럼요. 현장에서 보셨으면. 정말 그때 너무 멋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이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네. 이제 그 결승전 하프타임 때 3명의 뮤지션이 나오는데 마돈나, 샤키라 그리고 이제 BTS가 나오는데 네. 마돈나는 미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샤키라는 콜롬비아 출신인데 남미와 월드컵의 이제 가수로 유명해요. 네.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BTS는 전 세계를 상징하는 겁니다. 아, 전 세계를. 전 세계를 상징하는 전 세계를. 네. BTS는 전 세계 팬들을 좀 데리고 있기 때문에 네. BTS는 전 세계 팬들. 그래서 이 의미를 알면 네. 훨씬 더 대단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질문 드릴 게 조금 몇 개 있었는데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서 아쉽지만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이브 정책회 2부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오후 같은 시각 오후 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